속보입니다. 2024년 미국 시카고 세계 정치 경제학의 최전선에서 한 분석이 터졌습니다. 시카고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제임스 로빈슨 교수, 국가실패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그가 국제학술포럼에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성공 국가다. 이 발언이 주요 경제지와 외신에 동시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도 없었고 전쟁을 겪었으며 식민지 경험까지 가진 나라. 그럼에도 세계 최상위 산업국 반열에 올랐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평가를 가장 냉소적으로 바라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럽 브뤼셀 국제기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던 전직 국제개발 컨설턴트 마르틴 슈바르츠. 그는 로빈슨 교수의 분석을 학문적 예외를 과장한 말로 치부했습니다. 그의 확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그토록 확신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 확신을 산산조각 냈을까요? 저는 마르틴 슈바르츠입니다. 독일 출신, 국제개발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컨설턴트죠. 세계은행, UN 개발기구, 아프리카와 동남아 프로젝트까지 거쳤습니다. 그런 제가 로빈슨 교수의 발언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설명하기 어려운 성공 국가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했죠. 운이 좋았던 나라. 냉전 구조의 수혜자. 미국의 전략적 지원을 받은 예외적 케이스.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급속 성장, 화려한 숫자, 그러나 취약한 내부 구조. 겉은 번쩍이지만 속은 불안정한 모델이죠. 특히 제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저는 태국 방콕에 파견됐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죠. 정부 부처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대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몇 달 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옮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벌 특혜, 정치 개입, 제도 붕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그때 저는 하나의 공식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아시아의 성장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공식 속에 한국도 당연히 포함돼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재벌 구조 아니겠습니까? 정경유착, 세습 경영, 불투명한 지배구조.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빈슨 교수는 한국을 성공 사례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설명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죠. 저는 그날 저녁 브뤼셀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학자들은 현장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때 동료 하나가 제게 자료 하나를 건넸습니다. 로빈슨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실패하고 어떤 나라는 성공하는가? 저는 별 기대 없이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첫 문단부터 예상과 달랐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석하려는 거였죠.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그는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비교 대상을 꺼냈습니다. 북한. 저는 그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가진 두 나라. 1945년 이전까지 거의 동일했던 지역. 그런데 2020년대 기준 1인당 GDP 격차는 20배 이상. 산업구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남한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문화 콘텐츠까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죠. 북한은 여전히 농업과 광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익숙한 설명을 꺼냈습니다. 미국의 지원 덕분 아니겠습니까? 냉전 구조의 산물이죠. 남한은 서방 진영의 지원을 받았고 북한은 고립됐으니까요. 그런데 로빈슨 교수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결정적 차이는 외부 지원이 아니라 내부 제도의 방향이었다. 권력이 소수에 집중됐는가, 기회가 다수에게 열려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남북한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을까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로빈슨 교수의 논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남북한 비교 데이터가 계속 눈에 들어왔죠. 1인당 GDP, 영아 사망률, 평균 수명, 교육 수준. 모든 지표에서 격차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만 해도 북한이 더 유리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중공업 시설 대부분이 북쪽에 집중돼 있었죠. 수력발전소, 화학공장, 철도망. 남한은 상대적으로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결과는 정반대가 됐을까요? 로빈슨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권력을 극소수에게 집중시켰다. 생산수단, 토지, 자원 모두 당과 김일성 일가의 통제 아래 들어갔다. 개인의 선택권은 사라졌고 경쟁은 억압됐다. 반면 남한은 불완전하지만 다른 방향을 택했다. 토지 개혁으로 지주계급을 해체했고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수출 기업에게는 성과를 요구했고 실패하면 지원을 끊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성과를 요구했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요? 저는 제가 목격했던 수많은 개발도상국을 떠올렸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그곳에서 국영기업들은 성과와 무관하게 유지됐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고용 유지를 위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제 생각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수출 기업에게 파격적 지원을 했습니다. 저금리 대출, 세제 혜택, 원자재 공급. 그러나 동시에 냉혹한 기준을 적용했죠.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실제로 여러 기업이 퇴출됐습니다. 정실이 아니라 성과가 기준이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아시아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교육 투자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국민소득 대비 교육 예산 비중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초등교육 의무화, 중고등학교 확대, 대학 진학률 상승. 1970년 고등학교 진학률이 30%였는데 1980년에는 85%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만에요. 저는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 세대 만에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부모는 초등학교 졸업, 자식은 대학 진학. 이게 한두 가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로빈슨 교수는 이 지점을 강조했습니다. 포용적 제도. 기회가 일부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구조. 한국은 불완전했지만 그 방향으로 움직였다. 저는 북한을 다시 봤습니다. 북한은 정반대였습니다. 성분제도로 출신을 고정시켰고 당에 충성하는 소수만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육도 선전 도구였지 계층 이동 수단이 아니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남한에서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엔지니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거리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개발 모델 분석이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한 동료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독재 국가 아니었습니까? 민주주의도 없었고 언론 자유도 제한됐죠. 그런 나라를 성공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빈슨 교수의 분석을 읽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독재냐 민주주의냐가 아니라 그 체제가 어디를 향해 작동했는가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독재 정권이 많았죠. 그런데 왜 한국처럼 성장하지 못했습니까? 동료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재 정권은 특정 가문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출 성과, 생산성,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작동했죠. 성과를 내면 지원했고 실패하면 철수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나 남미의 독재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과거 프로젝트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제가 일했던 여러 나라의 국영기업 데이터가 나왔죠. 대부분 적자였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적자를 내면서도 유지됐습니다. 왜냐고요? 대통령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특정 부족의 고용을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1960년대 포항제철 건설을 보십시오. 세계은행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시장이 작고 기술이 없고 경험도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일본에서 차관을 받았고 기술자를 파견해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은 불과 10년 만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산된 도박이었죠. 저는 다른 사례도 찾았습니다. 조선업. 1970년대 초 현대조선소가 세워질 때 한국은 대형 선박을 만든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유럽에서 50만 톤급 유조선 수주 계약을 따냈습니다. 배를 만들 기술도 없는데 계약을 따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외국 기술자를 고용하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배웠습니다. 납기를 맞췄고 이후 한국은 세계 최대 조선국이 됐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가 실패를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내라고 압박했죠.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근과 채찍. 그런데 그 기준이 정실이 아니라 성과였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로빈슨 교수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가 필수라고 했습니다. 독재는 단기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지만 결국 부패하고 경직됩니다. 한국도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에야 진정한 전환을 이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독재 시절에도 한국은 제도를 완전히 독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 경쟁을 허용했고 교육을 개방했고 성과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날 회의를 마치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길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미묘한 균형. 그게 한국을 살렸던 겁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초창기부터 세계 시장에 내던져졌습니다. 보호받는 온실이 아니었죠. 1960년대부터 수출이 국가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 기업들은 일본, 독일, 미국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했습니다. 패배는 곧 퇴출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일했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기업들은 보호무역 속에서 안주했습니다. 정부가 관세 장벽을 쳐주고 외국 기업 진입을 막아줬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었고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이 구조를 강제된 세계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국가는 기업을 키웠지만 시장 앞에서는 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구체적 사례를 찾았습니다. 1970년대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한국은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삼성은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기술자를 스카우트했고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초기 몇 년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죠.
1980년대 중반 삼성은 D램 반도체에서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경쟁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다른 산업도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1970년대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출시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자동차냐고요. 그런데 현대는 미국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초기 품질은 형편없었습니다. 고장이 잦았고 리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계속 개선했습니다. 일본 도요타의 생산 방식을 배웠고 독일 엔지니어를 고용했습니다. 20년 후 현대차는 세계 5위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저는 제 편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국가들이 보호무역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보호도 있었습니다. 유치산업 보호 정책으로 국내 시장을 키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수출 목표를 강제했습니다.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와 경쟁하며 단련됐습니다. 저는 로빈슨 교수의 표현을 다시 음미했습니다. 강제된 세계화. 이건 모순처럼 들렸습니다. 세계화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강제했다고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 이해가 됐습니다. 자유롭게 두면 기업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보호받는 국내 시장에 안주하죠. 한국 정부는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아라.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세계적 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거리에 삼성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LG전자 매장도 보였죠. 현대차가 지나갔습니다. 이 기업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 그건 경쟁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다.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 경쟁을 선택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교육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1970년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6%였습니다. 1990년에는 40%를 넘어섰습니다. 2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2000년대였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습니다. 같은 시기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0%도 안 됐습니다. 동남아시아도 20에서 30% 수준이었죠. 한국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로빈슨 교수는 이 지점을 포용적 제도의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도 공부 잘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었죠. 서울대를 나오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다리가 작동하는 한 사회는 역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구체적 사례를 찾았습니다. 1960년대 농촌 출신 청년이 대학에 가려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는 논밭을 팔아 학비를 댔고 형제들은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대학을 나와 엔지니어가 되면 가족 전체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죠. 저는 제가 일했던 나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교육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대학은 수도에만 몇 개 있었고 입학도 연줄이 중요했습니다. 남미도 비슷했습니다. 좋은 대학은 사립이었고 학비가 비쌌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는 애초에 기회가 없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있었고 부유층이 유리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골 가난한 집 아이도 노력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수없이 많았죠.
저는 또 다른 데이터를 봤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중산층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60년에는 30% 정도였는데 1980년에는 6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득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바뀐 겁니다. 농민이 공장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가 기술자가 되고 기술자가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한 세대 만에 계층이 이동한 겁니다. 로빈슨 교수는 이걸 사회적 유동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동성이 높으면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노력이 보상받으니까요. 유동성이 낮으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전자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적었습니다. 출신보다 성취, 배경보다 성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회의 문은 반복적으로 열려 있었다. 저는 그날 저녁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했던 나라들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동료는 한참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제도가 포용적이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기회가 일부에게만 주어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지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국제학술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개발 이론의 예외인가 수정 대상인가. 논문을 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저는 논문을 내려받았습니다. 첫 문단부터 강렬했습니다. 한국은 기존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이 깔끔하게 되지 않는 나라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교수는 한국을 여러 이론으로 분석했습니다. 신고전파 경제학, 종속이론, 발전국가론, 제도주의 경제학. 모두 부분적으로만 맞았습니다. 한국은 어느 하나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경제였지만 정부 개입이 컸고, 수출 지향이었지만 보호 무역도 있었고, 독재였지만 제도는 살아있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국을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이론에 안 맞으니까요. 하지만 로빈슨 교수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한국이 이론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이론이 한국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개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이론 수정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논문들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몇 년간 한국을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이 급증했습니다.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논문은 한국의 교육 투자를 다뤘습니다. 또 다른 논문은 재벌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또 어떤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제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학자들은 한국을 단순한 성공 사례로 보지 않았습니다. 질문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왜 한국은 성공했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른 나라도 따라할 수 있는가? 로빈슨 교수의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성공이 아니라 학문에 대한 질문이었다. 저는 그날 제 위치를 자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개발 전문가로서 한국의 성공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분석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분석하게 만드는 대상이었습니다. 제 편견을, 제 전제를, 제 이론을 다시 보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을 예외가 아닌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로빈슨 교수의 분석을 읽은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특수 사례로 치부했습니다. 운 좋은 나라, 냉전의 수혜자, 미국의 지원을 받은 예외.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제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기회의 확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증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 운이 좋았던 나라에서 한국, 제도적 선택이 달랐던 나라로. 몇 주 후, 저는 브뤼셀에서 국제개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개발 모델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발표했고, 당연히 한국이 언급됐습니다. 한 패널리스트가 물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저는 예전 같았으면 회의적으로 답했을 겁니다. 한국은 특수한 경우다. 따라하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 모델 전체를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맥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핵심 원칙은 적용 가능합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성과 기준을 명확히 하십시오. 정실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하십시오. 둘째,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기회를 일부에게만 주지 마십시오. 셋째, 시장 경쟁을 허용하십시오. 보호만 하면 기업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넷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청중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로빈슨 교수의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해서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선택을 수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한 아프리카 관료가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국도 4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포용적 제도입니다. 권력을 독점하지 말고 기회를 확대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럽연합 본부 건물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로빈슨 교수의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 설명하기 어려운 성공 국가라고요? 그냥 운 좋았던 거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논문을 읽고 역사를 추적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도적 선택이 달랐습니다.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고 기회를 확대했고 경쟁을 허용했고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최종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제도적 선택이 만든 성공.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다. 우연도 아니다. 그건 수십 년간 이어진 선택의 결과다. 불완전했지만 포용적인 제도, 성과 중심의 정책, 교육 기회의 확대. 이 모든 것이 한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교훈은 다른 나라에도 적용 가능하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운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로빈슨 교수의 최신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포용적 제도와 지속 가능한 성장. 교수는 한국을 중심 사례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포용적 제도를 유지하는 한 한국의 성장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조건부 분석이었죠. 포용적 제도를 유지하는 한, 즉 한국도 언제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하거나 기회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막으면 성장은 멈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진행형이었죠. 재벌 개혁, 교육 불평등, 지역 격차.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 사회가 이 문제들을 논쟁하고 개선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재벌 규제를 강화했고 복지를 확대했고 부패를 처벌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들을 떠올렸습니다. 많은 나라가 초기 성장 이후 정체됐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경직됐기 때문입니다. 권력층이 이익을 독점했고 개혁을 막았고 기회를 제한했습니다. 결과는 중진국 함정이었습니다. 일정 수준까지 성장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한국은 그 함정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대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빈슨 교수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증명했다. 자원이 없어도 전쟁을 겪어도 식민지를 경험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단, 제도가 포용적이고 기회가 열려 있고 선택을 수정할 수 있다면.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시받던 나라에서 설명해야 하는 나라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선택이 있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거리에 한국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느 카페에서는 K-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운이 아니었습니다.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제도적 선택, 기회의 확대, 지속적인 개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게 희망을 보여준 나라다. 완벽하지 않아도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성공은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선택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도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간 조용히 이어진 선택의 결과입니다. 권력을 독점하지 않은 선택, 기회를 확대한 선택, 경쟁을 허용한 선택,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한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선택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감동의 대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